나는 박수진 42살에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재혁은 45살에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성실하고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받은 내게 재혁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재혁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재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재혁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혁의 아버지인 시아버지 강태주는 60살에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수진입니다. 처음 뵙던 날 시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예순이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고 체격도 탄탄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아니야. 내가 잘 부탁한다. 재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라는 거였어요. 재혁의 전처가 남긴 아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나와 재혁 그리고 시아버지만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처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앨범을 보시며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유미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간호사 출신이라 시아버지 건강관리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수진이가 와서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재혁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재혁과의 잠자리 생활이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신체적인 면에서는 많이 아쉬웠어요. 이전 남편보다도 더 자가하는 내 자신이 너무 속물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아쉬움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오늘은 피곤해서 재혁이 먼저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장도 자주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번 주에는 부산에 가야 할 것 같아. 저번 주에도 출장 갔었잖아.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럴 때마다 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항상 예의 바르고 거리감을 유지하셨습니다. 수진아, 재혁이 없어서 불편하지?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아버님과 대화할 시간이 생겨서 좋은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남성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60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든든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놀라게 했어요. 나는 며느리인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어요. 재혁이 일주일간 장기 출장을 떠나던 그 주부터 말이에요. 수진아,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 잘 챙겨드려. 걱정하지 마. 잘 모시고 있을게.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에 대해 알게 될 충격적인 사실들도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던 욕망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아마 재혁을 잡고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친정이라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재혁이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돼서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60살이라는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젊은 남자 못지않게 격렬했어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이런 식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와 마주했을 때 어색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고맙다. 수진아도 잘 잤니?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시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과묵하고 위험 있는 어른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한 남자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재혁이 출장 간 지 4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시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의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혁과의 시시한 잠자리 때문에 쌓인 욕구 불만도 있었거든요. 나도 여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날 장 보러 나갔다가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어머, 강댁 며느리지. 참 예쁘게 생겼네.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겠어. 요즘 시대에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 박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몇 년간 잠자리도 못했다더라. 뭐 숨길 거 있나? 워낙 그쪽이 크다고 소문났잖아. 박할머니가 손짓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견디질 못해서 피했다니까.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요. 그 집 마누라도 빨리 세상 떠난 게 그것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 에이, 그건 암 때문이었잖아. 암이 왜 생겼겠어? 스트레스 때문이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들, 저 먼저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크시다는 건가요? 며칠 전 목격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5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그렇게 강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 계셨던 이유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장 보고 왔니? 네. 아버님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셨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그럴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재혁이 출장 간 지 엿새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목욕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수건을 들고 목욕탕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목욕 가운만 걸치고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가운이 완전히 여며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들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과소평가였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남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크기였거든요. 재혁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아, 수진아. 미안하다. 시아버지도 당황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거든요. 목욕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전처가 관계를 피했는지, 왜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60살의 나이에도 그런 크기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나도 내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재혁과의 시시한 관계에 지쳐있던 내게는 너무나 강렬한 충격이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술잔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수진아. 잠이 안 와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을 꽤 드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래, 수진이도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나는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까는 미안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유미가 보고 싶구나.
전처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응. 특히 요즘은 더 그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욕구가 강한 편이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예순이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유미는 내가 내 그것이 너무 커서 무서워했어. 드디어 진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몇 년째 그런 관계를 못했거든. 유미가 피했거든. 아, 내가 취했구나.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나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네요. 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정말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니? 나도 뒤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내가 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 내가 목격한 것들. 제 역과는 차원이 다른 그 크기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내 손을 이끌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고통을 몸소 체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 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함이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여자로 살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잘 잤다. 평소보다 훨씬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젯밤 경험한 것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피했는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팠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 그 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어젯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그래, 실수였지.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어요.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에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들과 만나신다고 하셨지만 아마 집에 있기 어색해서인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고맙다.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의식됐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시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묵한 어른이 아니라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 말이에요. 저녁 식사도 조용히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시아버지 방은 조용했습니다. 나도 잠들 수 없어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버님, 수진아, 너도 잠이 안 오나? 네, 잠이 잘 안 와요. 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아버님도 잠이 안 오세요? 그래,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나서 시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나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또 달라졌어요. 수진아, 네. 어젯밤 정말 실수였을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요? 후회는 안 한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도 후회 안 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우리 내일 재혁이 돌아와요. 내가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시아버지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도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강렬하게. 그리고 나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재혁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응.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떠셨어? 괜찮으셨어? 별로 외로워하지도 않으시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걱정했거든. 재혁의 순진한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와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실망스러웠어요. 시아버지와 비교가 되어버렸거든요. 크기부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지속력도 전혀 달랐어요. 이걸로 만족하며 살았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혁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3박 4일 정도 갈 것 같아. 또 가야 해.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시아버지와 다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재혁이 떠난 첫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은밀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혁이 출장을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됐어요. 낮에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지만 밤에는 남자와 여자가 됐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도 시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재혁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결국 우리는 또 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죠. 재혁이 갑자기 출장 계획을 바꾼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이 돌아온 거였어요. 빨리빨리. 시아버지가 서둘러 옷을 입으셨어요. 나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잠깐만. 화장실에 있어요. 시아버지는 뒷문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물을 틀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이 빨리 끝나서 새벽 버스로 왔어. 아, 그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다행히 재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곤했던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했거든요. 만약 몇 분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진아, 어젯밤 너무 위험했어. 맞아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재혁이 눈치라도 채면 어떻게 얼굴을 들겠니? 시아버지의 눈빛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정말 그만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도 그만하고 싶지 않다.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다. 시아버지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요?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시아버지의 제안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은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이 나가신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 참을 수 있겠니?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살고 싶진 않아. 내가 떠나야 너희도 편히 살 수 있을 거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재혁에게 말씀하셨어요. 재혁아,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너희 부부에게도 미안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니야. 신혼인데 아버지가 계속 있으면 불편하잖아. 게다가 이 집은 원래 내줄 생각이었어. 미리 내 손에 맡기는 게 맞지. 재혁은 계속 만류했지만 시아버지 의지가 확고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아버님 자주 뵈러 갈게요. 이사하시는 날 내가 말했어요. 그래 수진아, 고마웠어. 시아버지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래야지. 이제 재혁이와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떠나신 후 집은 썰렁했어요. 재혁과 단둘이 사는 게 이렇게 심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와의 그 뜨거운 밤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재혁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시시해졌어요. 시아버지와 비교가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나? 가끔 꿈만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충만함을, 그 강렬함을. 한 달 후 시아버지를 뵈러 요양원에 갔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응. 좋아.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재혁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럼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시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분명 금기였어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신 재혁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시아버지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가끔 시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려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행복하게 살고. 짧은 통화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분이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욕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랑과 욕망, 도덕과 본능 사이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원했지만 결국 서로의 행복을 위해 헤어짐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재혁과 함께 조용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아요. 그분도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겠죠.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